헌법 중에 대통령과 정부 헤어집니다. 대통령 원래 갖다가 보면은 정부 부분이 제일 먼저 정부 부분에 대통령이 나왔어요. 사장 정부하고 1절에 대통령 나왔고, 대통령 지위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래서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항의 행정관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피선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의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거 방법과 피선 방법은, 자격은 대통령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대통령의 선거를 했는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이때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즉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근데 국내 거주 요건은 없어요. 옛날에는 국내 거주 요건을 넣어가지고 다툼이 좀 있었죠.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측근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어떠한 형사상의 소추도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는 소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시면 아지만 퇴직하고 나면 대통령에 가는 길은 정해진 것 같아요. 감옥으로. 그렇죠?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소추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죠.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권한,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 또는 파견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외국 승인권, 국가 보위와 헌법 수호자로서의 권한은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 명령권, 병선포권,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근데 이건 갖다가 정당에 관한 규정에서 헌법 8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정부는 하니까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정조정자로서의 권한 해가지고 헌법 개정안의 제안 공고 공포권, 국민투표 구의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그리고 이제 국회 출석 발언 및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할 권한, 그리고 이제 사면권이 있죠. 79조에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 이름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면에 관한 것은 사면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전수여권, 헌법기관 구성권인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임명권, 그 다음 수석기관장 제청은 국무위원, 감사위원, 대법관은 수석기관의 제청으로 임명을 하고, 기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 중 3인, 헌법재판소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의 지휘,
감독권, 그 다음에 법령 집행권,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 발포권, 그 다음에 이제 법률안 제한권, 공포권 및 거부권,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예산안 편성 집회권, 예비비 지출 국채 발행권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행사 방법은 원래 대통령에 관한 행사를 기억하시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니까 동의사항으로는 조약 체결 규정권, 선전포고 강화권, 일반 사명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위원장의 임명. 여기 보시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명권에 대한 게 없죠. 제가 아까 호선한다 그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원끼리 호선한다는 거고, 국군의 해외 방역권, 외국군의 국내 주류, 국채 모집, 예비비 설치, 예산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승인사항은 예비비 지출, 긴급 재정경제 처분과 명령권, 긴급 명령권, 통보사항은 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 그 다음에 문서와 부서 제도인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부서 한다는 얘기는 국무위원들이 밑에 서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문기관에 자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필수적 자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듭니다. 그리고 임의적 자문기관은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건 임의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필수적인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원칙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하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는, 책무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되고, 의무는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겸직 금지 의무, 취임선서 문상의 의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구성에서,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거나, 정부는 국무총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2인자잖아요. 그죠? 2인자인데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무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각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할 때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인식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2인자이고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거. 권한은 행정각부 통할권, 공공위원과 행정각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권이 있고, 국회 출석 발언권이 있고, 총리령을 발표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권이 있고, 국무회의 부의장이고, 부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서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총리령 했는데,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데, 상위냐 동의냐 할 때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동의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또 행정법 학자들은 국무총리가 위고 각부 행정장관은 그 밑이니까 총리령이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시행 규칙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도 군인을 면하는가 아니면 안 되고요. 권한으로는 국무회의 구성으로서 국정심의권, 국회 출석 발언권, 대통령 권한 대행권, 부서권이 있고요.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 기관이고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구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15인 이하의 국무위원. 옛날에 어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기다가 15인 이상 30이니까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이니까 그거를 1을 더하니까 17인 이상 30인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아주 유치한 내는 적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임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89조에 나와 있어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등에 보면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뭡니까 그 부령이나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의 행위인 대통령의 영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을 낼 계약 기타 지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개헌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 임시의 집회 요구, 영전 수여, 사면, 감형과 복권, 행정각부문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 해산의 제소,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된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제출한 사항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각부, 제가 아까 국무위원과 행정각부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정각부에 대해서 지휘를 보시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에요. 조직은 행정사무는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개의 행정기관을 나누어 집행될 수 있어요. 여러 부를 두고 있죠.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도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국무위원으로서 임명하는 이유, 기획과 집행의 유기적 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이 나오죠. 감사원,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대통령 직속에 뒀지만 이때 업무 수행은 독립기관으로 봐요. 업무 수행은. 이제 구성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 모두 4년이고 1차에 하나여 중임이 가능합니다. 권한은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및 보고인데, 이거 갖다가 검사해가지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 해결을 검사하게 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 공무원이나 법원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은 못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법원이 나옵니다. 이제 정부가 끝났으니까 법원이 나옵니다. 법원은 원래 그 사법권이 원래 이제 갖다가 이권분립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게, 국회와 정부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은 이제 독립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인데, 정부 형태와는 관계없이 사법부는 독립됩니다. 원래 의원내각제 같은 데는 정부와 국회가 하나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법원은 독립돼야 되고, 그리고
재판의 독립인데 사법권의 독립은 바로 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사법권 독립에는 헌법 규정 법관의 자격은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는 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임기는 법률로 임기를 함부로 고치지 못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갖다가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돈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뒤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 법관은 임기가 10년인데 대법관 회의 등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은 법관은 탄핵 또는 공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조직은 대법원,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법에 발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습니다. 가나는 상고, 재항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소송, 명령규칙 처분의 위법 여부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이제 설치하고,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하부위에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항고심, 그 다음에 지방법원 두고, 특수법원으로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을 두게 되고,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을 의미합니다. 특별법원,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나 일반 국민의 특별한 범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인데,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3심제가 원칙이고 그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그 다음 신급제도는 2심제도 있고 3심제도 있고 1심제도 있죠. 근데 원래는 뭐냐면 이게 3심제도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1심에서 그 다음에 2심, 3심. 그럼 원래 갖다가 상고심, 항소심, 이게 1심을 쓰겠습니다. 이게 당해 사건 할 때 1심, 항소, 상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상소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급제도는 3심제도에 되어 있고, 밑에 오시면 상소제도가 상소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예외적으로 단심제가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강력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강력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에 관한 선거재판과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단심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특히 비상계엄하에서도 사형선고는 단심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심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특허소송, 비약상고 같은 경우는 2심제로 운영이 되고요. 상소제도는 이게 1심에서 항소하고 상고하는 실은 맞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원칙적으로는 1심 법원이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 이건 지방법원 1인 판사, 지방법원 지원도 들어갑니다. 지원. 그 다음에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들어갈 거고요. 지방법원은 합의부거든요. 그래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그 1인이 판단하는 경우는 1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항소, 상고, 1심의 판결에 불구하고 2심 가는 게 항소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법하는 게 상고고, 항고와 재항고인데 이거 갖다가 1심에서 이게 항고예요. 항고, 재항고인데 기억하시면 이거는 명령이나 가장 대표적인 게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을 해볼 때 항고, 재항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항고, 재항고 결정이나 명령, 그냥 명령 기억해주시면 돼요. 어떤 판결이 아닌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게 항고, 재항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법원에 관한 재판에 관한 권한이 있죠. 그래서 재판에 관한 권한은 원래 이게 갖다가 민사 재판은 서로 갖다가 다투면서 자기 주장을 가는 건데, 우리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증거 재판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공개 재판이에요. 비공개가 아닌 공개 재판주의. 그래서 증거 재판주의인데 사실상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공개 재판주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진출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데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걸 모든 걸 다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데, 그러면은 최종 심을 하는 그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부분은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증거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 명령규칙 처분의 심사권입니다. 이거는 갖다 뭐냐면 행정부가 발한 명령규칙에 대한 그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령규칙 처분의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고 하니까 법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재판을 하는데 위헌법률의 심사 제청권이란 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위헌인 것 같은 염려가 있다든가, 또는 뭡니까, 위헌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제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사를 제청하게 됩니다. 그럼 그 위헌 심사 여부가 제청되면은 법원은,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 합헌이라고 결정되면 다시 대법원은 그 법률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고, 법원의 자율권, 국회와 같이 법원도 자율권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또 헌법재판소가 법원에도 있기도 했고 뭐 헌법위원회도 있기도 했는데 유명무실됐습니다. 근데 현행 헌법에서는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지위는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정치적 중립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인 동시에 정치적 성격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법기관 동시에 정치적 권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헌법재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2명의 재판으로 구성되고,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 국회를 동료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기를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은 탄핵과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헌법재판의 청구 절차는 심판 청구가 있게 되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로 심판하거나 각하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원래 각하 결정은 요건이 불비된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주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것은 사건은 각하를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각하 결정을. 또 전원 재판부로 이제 평가가 들어가면은 심리와 토의를 하죠. 그래서 전국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원래 제가 각하는 인용, 기각. 이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죠? 청구를 해서 각하는 데는 요건이 불비해. 요건이 안 돼 있고, 인용은 청구하니까 이유 있어. 기각은 했더니 이유 없다. 그리고 이유 있다니 해라.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했더니 인용하면 위헌이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관하는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기간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인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기간쟁의심판권을 좀 발표해야 돼요. 기간쟁의심판권 이건 갖다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그 심판을 밝힙니다. 근데 나머지는 6인이에요, 전부 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헌법소원심판 전부 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그 헌법재판 부분은 표는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게 뭐냐면 권한 중에 위헌법률심판권 여기서 대표적인 게 위헌법률심판권은 법원의 제청이고 그죠? 그다음에 탄핵심판권은 국회 소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당해산은 정부의 제소가 있어야 되고 기간쟁의심판은 분쟁기관의 제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헌법소원만은 침해받은 국민이 제소하게 됩니다. 침해받은 국민이. 그래가지고 기억하실 부분은 이때 전부 다 6인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데 기간쟁의 심판권만 7인 이상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돼요.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헌법 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옵니다. 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규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호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임기는 6년이면 연임이 가능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항상 들어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 위원장의 신분 보장도 탄핵 또는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권한을 이제 한번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항이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하니까 법률로 서울특별시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18조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119조부터 127조 해서 몇 기조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126조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게 할 수 없다. 127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헌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고하셨습니다.